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는 내 과거를 전부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어서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늘 가던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보던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주문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특별히 튀는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마주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혹시 합석을 잘못한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는 한산했고 다른 빈자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씨.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도 학교 동창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명함을 준 적도 없었고 SNS에 얼굴을 공개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이름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드시려고 했죠. 얼음은 적게.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음도 적게 넣어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늘 그렇게 드셨습니다. 늘이라니요. 그 남자를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커피 이야기를 넘기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제 안에서만 썩어가고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빗길이었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뉴스에도 잠깐 나왔던 사고였습니다. 동승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길이라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커피 머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선택만 다르게 했어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선택. 그날 저는 운전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날 저는 신호를 놓쳤습니다. 그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는 계산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방금 저랑 같이 앉아있던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계셨는데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앞에 남자가.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혼자 계셨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백미러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치실 겁니까? 저는 차 안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제 죄를, 그리고 제가 숨겨온 진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기억을 일부러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빗길 교통사고로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사망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너도 많이 놀랐겠다. 운이 없었던 거야. 빗길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은 분명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른 속도로 틀어도 시야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옆자리에서 음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미끄러졌습니다. 큰 충격이 있었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빗소리와 함께 경적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친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빗길이었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는 오래된 기종이었고 충격으로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빗길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예정된 만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제 갔던 카페에 다시 갔습니다. 혹시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쭉 알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카페를 나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려면 그의 정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대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저를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 20분쯤 걸었을 때 그는 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그는 한 단독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문 앞에 서 있더니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집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제 한자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동네에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주소도 전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패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협박하기 위해 준비한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우편함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꽂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였습니다. 수신인은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패를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살았어야 할 삶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분명 이 집에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낯선 집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졌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단순히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제가 숨긴 10년 전의 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 앞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패에 적힌 제 이름, 우편함 속 제 이름으로 된 고지서, 그리고 바로 뒤에서 들려온 그 남자의 목소리.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살았어야 할 삶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뒤돌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밀치듯 지나쳐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그가 따라오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부적인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집까지 보여줬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이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사람이 저를 정신적으로 흔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는 또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 6자리, 뒷자리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은 애서 작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님만 운영 중이시죠. 그는 제 부모님의 직업을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상담 치료 받으셨습니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는 병원 이름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정보였습니다. 가족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숨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태도가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제 개인정보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협박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듣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도 만나셨습니까? 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앉아 계셨습니까? 네. 계속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페 위치를 물었고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남자 찍혀 있습니까? 경찰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은 계속 혼자 계셨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혼자 계셨습니다. 맞은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경찰은 저를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카페 안 창가 자리.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허공을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듯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여러 각도에서 보여줬습니다. 입구 카메라, 천장 카메라, 계산대 카메라. 어디에도 그 남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분명 누군가를 보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자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표정, 눈빛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해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저는 한참을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게 무언가를 말하는 걸 듣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다면 제 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말한 겁니까? 제 병원 기록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것 같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CCTV 화면 속 제 모습을 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숨긴 10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본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환각을 본 것입니다. 10년 전 사고가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도착했던 문자 메시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 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회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과 회사만 오갔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그를 마주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내려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도망치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변만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뭘 말입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3일 뒤 당신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미래까지 말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부에서 했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선택.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저는 일부러 조심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좌우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불길한 느낌이 스쳤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저는 길을 건넜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느려졌습니다. 비 냄새, 아스팔트의 차가움, 사람들의 비명소리, 또 비였습니다.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몸 곳곳이 욱신거렸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사고였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침대 오른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병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입이 마른 채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결말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저 사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 보호자입니까? 간호사는 제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바로 거기. 환자분 혼자 계십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어지러우십니까? 저는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분명 거기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3일 뒤라고.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한 짓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년 전 그날 당신은 멈췄습니다.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저는 그날 병실 침대에 누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미래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이미 한 번 살아본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저는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 타박상과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감으면 두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10년 전 빗길 사고, 그리고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의 충격. 둘 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장면 모두 사고 직전에 저는 무언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병실에서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잊은 게 아니라 지운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10년 전 상담을 받았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로비의 소독약 냄새도 접수대의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보존 기간이 지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더니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두툼한 파일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10년 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기기 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열어도 되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물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극심한 충격 반응. 죄책감, 불면, 반복적 악몽. 기억 회피 경향 강함.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상담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장면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함. 사고 직전 상황을 반복적으로 흐리게 말함. 일부 기억의 공백 존재. 그리고 그 아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억 일부 차단 반응 의심.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빗길, 신호등, 휴대폰, 충격.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기록에는 기억 일부 차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상담사가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담자는 사고 직후 뒷좌석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춤. 해당 질문에 강한 거부 반응 보임. 뒷좌석.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 저는 그 부분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기록은 찾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 의자, 간호사 스테이션, 환자 몇 명.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뒤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은 잊은 게 아니라 지운 겁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2명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둘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즉시 부정했습니다. 그날 차에 탄 건 저와 친구 둘뿐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차 안의 공기, 라디오 소리, 친구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뒷좌석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검은 시트, 흐릿한 형체,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았습니다. 3명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조수석의 친구를 확인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뒷좌석을 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지 않은 겁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파일 속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뒷좌석 언급 후 강한 거부 반응. 차 안에는 2명이 아니었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10년 전 사고 기사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탑승 인원에 대한 기록은 모호했습니다. 동승자 1명 사망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총 탑승 인원은 어디에도 정확히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뒷좌석을 보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기억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차 안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보이지 않는 뒷좌석. 분명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남자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없음.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름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입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가장 부정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발신자 표시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날 차에 탄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 이름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 친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벽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차에 탄 건 저와 친구 둘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생을 두고 나왔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동생은 살아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동생은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형, 왜 그랬어? 그 장면은 분명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장례식장에서 누굴 봤습니까?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동생을 봤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까? 당신은 사고 직후 뒷좌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차는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머릿속에 번쩍이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소리, 깨진 유리, 누군가의 신음소리. 저는 그때 조수석만 봤습니다. 친구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 그 목소리가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친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건 기억 왜곡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이유 없는 죄책감, 1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공포. 그 이유가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동생이 왜 차에 탔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부모님 몰래 나왔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 앞. 동생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형, 나도 가면 안 돼?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허락했다는 것. 사고 직후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구조대는 조수석 탑승자만 확인했습니다. 뒷좌석은 크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기억 혼란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동생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생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생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앨범 속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고 이후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 잘 있잖아. 그렇지? 어머니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아직도 그걸.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전 사고 이후 저는 한 번도 동생과 둘이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연락처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잊은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지운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10년 동안 동생을 잃은 사실을 모른 채, 아니, 모르는 척한 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사고의 진짜 피해자가 친구가 아니라 제 동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기억으로부터 도망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저를 붙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동생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걸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날 사고 직후 빗소리가 거셌습니다.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에어백이 터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수석을 봤습니다. 친구는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끝났다. 그 순간 저는 뒷좌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미 한 명이 죽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뒤돌아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빛이 거의 없는 방 안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운동장에서 넘어져 울던 아이의 눈. 제가 손을 잡아주던 그 눈빛. 형.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제 동생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과 목소리는 분명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날 사고 직후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확인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살아있었고 형을 불렀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뒷좌석. 심하게 찌그러진 공간. 안전벨트에 걸린 작은 몸. 피로 젖은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 그 목소리가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죽음만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죽었다고 믿는 게 둘이 죽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덜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다가 결국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병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는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친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믿자.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뒷좌석에서 움직이던 동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구조가 왔더라면, 형이 저를 끌어냈더라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피해자처럼 살았습니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 친구를 잃은 불쌍한 사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하지 않기로, 보지 않기로, 살아있는 동생을 두고 도망치기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순간 그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들리는군요.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라지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한 가지를 더 숨기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아니, 제가 외면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삶을 전부 부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동생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저는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보관된 혈액 샘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자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DNA와 그날 사고로 사망 처리된 인물의 DNA 비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일치하지 않음. 저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날 밤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방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동생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동생이 아닙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선택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의 도로가 떠올랐습니다. 확인하고 책임지는 선택. 그리고 보지 않고 도망치는 선택. 그는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병원 침대 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억 일부 차단 반응. 그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그대로 두면 무너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환자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분리해냈을 뿐입니다. 갑자기 여러 장면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CCTV 속 혼잣말. 병실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의 존재. 예언처럼 맞아떨어지던 말들. 그는 미래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깊이. 3일 뒤 사고가 날 거라고 말한 것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 교차로를 매일 위험하게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벌주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선택만 반복해왔습니다. 과속, 무리한 투자, 관계의 단절, 마치 스스로를 망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그는 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인정하지 않은 죄책감이 형태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끝내지 못한 선택을 마주하게 하러 온 겁니다. 끝내지 못한 선택.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동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서 확인하려는 자아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아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안에서 분리된 책임을 묻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사라지면.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받아들이면 저는 필요 없어집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동생의 죽음이든 제 선택이든 무엇이 진실이든 저는 확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완전히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잠깐,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망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이 빛처럼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번에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외면한 선택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으로 기억을 정면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뒷좌석을 보지 않았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선택을 인정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안의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안의 자아라면 그의 말 또한 제 안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다시 사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여전히 차가운 형광등 아래 조용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번호를 말하자 담당자는 오래된 서버에서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출력된 서류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교통사고 보고서, 구조 기록, 응급 이송 시간,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자 인적사항. 그 줄 위에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정 테이프로 덮었다가 다시 입력한 것처럼 글자 간격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 수정된 겁니까?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산 이전 과정에서 수정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로그는 남아 있습니까? 그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복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정식으로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초기 입력 기록이 복구됐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메일로 받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초기 사망자 기록란. 이름.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철자가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제 것이었습니다. 사망자 저.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정 이력 표시가 있었습니다. 정정 친구 이름.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울 속에서. 제가 세면대 앞에 서 있었는데 거울 속 제 모습 뒤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압니다. 봤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 기록된 이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죽은 건 당신이었습니다. 그 말이 천천히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금이 갔습니다. 금 사이로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당신은 그날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응급실 장면이 번쩍였습니다. 모니터의 긴 경고음. 누군가 CPR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던 소리. 그동안 저는 그것을 위험한 상태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기록을 다시 떠올려 보니 심폐소생술 4분 진행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4분. 뇌에 손상이 오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처음 구조되는 당신을 사망 추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맥박이 없었고 호흡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기록은 단순 오류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 죽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 그 4분 동안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공백.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기 전 완전히 끊어진 시간. 그 시간 동안의 감각이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감정이 둔해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간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마치 깨질 것처럼. 어머니가 어느 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때 저는 단순한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문자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뒷좌석을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제가 심정지 상태였다면 제가 본 기억은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혹시 저는 친구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이미 의식을 잃은 건 아닙니까? 기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죽음을 넘나든 기억은 더더욱.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생, 친구, 저 자신,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그는 거울 속에서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끝난 삶 위에 덧붙여진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고 이후의 제 인생, 선택의 연속이 어딘가 어긋나 있던 이유, 마치 이 삶이 보너스 시간처럼 느껴졌던 이유. 혹시 저는 정말로 그날 한 번 끝났던 겁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제가 남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당신과 살아남은 당신 사이의 균열. 거울 속 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호흡도 있습니다. 분명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 기록된 사망자 이름은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럼 지금의 저는 누구입니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울 속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10년 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기억의 파편, 분리된 자아, 죽었다 살아난 기록, 지워진 이름. 저는 더 이상 확인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10년 전 그날과 비슷한 빗소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니? 저는 말했습니다. 다 알아야겠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 기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처음 사망자 기록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본 거냐?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심정지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너는 잠깐 돌아오지 못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동생은요? 제가 묻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차에는 3명이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 친구 그리고 동생.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너는 맥박이 없었다. 친구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은 병원까지는 왔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수술 중에. 그 뒤의 말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동생 이야기를 하면 발작처럼 호흡이 가빠졌다.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위험하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공식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뒷좌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입니다. 책임을 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도 카페 CCTV 속에도.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목소리로. 그리고 마지막 장면. 눈이 무겁게 떠졌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천장의 무늬가 낯설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삑삑삑.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10년 전 그날처럼. 아니, 정확히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사고, 빗소리, 심정지, 어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도 그 사고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 모든 10년이 심정지 4분 사이에 스쳐간 의식의 파편일 가능성. 그렇다면 저는 지금 막 깨어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까?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왔어. 그 말이 10년 전과 겹쳐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설령 이것이 사고 직전의 마지막 의식이라 해도 이번에는 뒷좌석을 보겠습니다.